네, 주식 투자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놓고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조국 수석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민수 전 국민일보 정치부장,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미 회담 결과와 관련된 청와대 입장이 오늘 나와서 관련 이야기를 좀 질문을 드리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귀국하고 나서 또 북한의 특사를 파견할 가능성까지 지금 검토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권에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미 회담에 대한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이런 방향성을 보고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이른바 2월 말에 있었던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이었죠. 결렬되고 난 다음에 여러 논란들이 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 한미 동맹 간에 한미 양국 간에 뭐 문제가 많은 거 아니냐.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더 이상 이전보다 더 이상 긴밀한 관계는 없었다. 이런 멘트까지 하면서 일단은 한미 관계에 우려를 좀 부시켰고요. 두 번째는 톱다운 방식이라고 하죠. 정상회담, 정상 간 만남이 이거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톱다운 방식에 대해서 또 양 두 정상이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북미 간에 계속적으로 약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제동하는 역할을 했고요. 끝으로는 대화의 모멘텀 이거를 유지하게 됐다. 일단 우리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만나보고 얘기를 듣고 한 다음에 나한테 설명해달라. 그것도 빨리 해달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북 지금 이제 특사 얘기가 벌써 거론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들이 들고 갔던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이른바 굿 이너프들에 대해서 미국에서 제재 완화 문제랄지 면제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흔쾌하게 좀 기자들 답변을 했으면 좋았겠지만은 그거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스몰딜이라는 워딩도 나왔고 현재로서는 빅딜에 주안점을 준다고 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보면은 일단은 물론 뭐 크게 합의문에 나온 건 없지만 대화의 분위기 특히 한반도 평화 열차가 가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추동력은 생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라고 한다면 그 하노이 담판의 결렬로 인해서 좀 꺼져가던 대화의 불씨를 살려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비핵화 어떤 구체적인 방식이나 이런 데서는 대부분 이견을 노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굿 이너프 딜이라 그래가지고 좀 괜찮은 딜 이런 거를 좀 이제 해가지고 이걸 조기 수확을 한다는 이런 목표로 해서 이런 새로운 용어까지 만들어서 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빅딜이다라고 했고 또 제재 완화에서 현재의 제재를 유지해야 된다 그랬고 금강산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 현재 수용하지 않는 그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당초 우리 정부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거기에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조속했으면 좋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언급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를 필요 없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의 시정 연설에서 북미 3차 북미 정상회담 또 한 번 해볼 용의는 있다. 여러 조건을 달긴 달았습니다. 새로운 조건을 달면서도 해볼 용의도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트위터로 나도 할 생각이 있다라고 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일종의 실무자 간의 일종의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작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점에서 실제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뭔가 이제 한국과 미국, 북한 사이에 뭔가 대화의 움직임들이 꿈틀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정연설에서의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도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그걸 딱 합의하고 온 건 아니지만 그런 걸 계기로 또 최고인민회의가 또 열렸다고 하는 걸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를 한 거로 봐야죠. 알겠습니다. 서로 대화 의지는 드러낸 만큼 앞으로 이제
뭐 상대방에 대한 양보라는 전제를 좀 달긴 했습니다만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는 지금 확인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특사도 파견하고 남북 정상회담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가까이 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좀 어깨가 아무래도 무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정치에서 가장 시끄러운 부분이라고 하면 이민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된 논란일 것 같아요. 일단은 남편이 주식 거래를 도맡아서 했기 때문에 남편이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혹은 해명을 잘하고 있는 것이다.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남편이 지난 그 금요일인가요? 그때부터 방송에 일제히 나왔죠. 나오고 지금 결국 이제 맞짱 토론을 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예.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인데요. 두 분이 공교롭게도 사법연수원 동기더라고요. 평소에 잘 안다는 얘기도 있는데 주광덕 의원이 주장하는 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 오충진 변호사, 오충진 변호사는 부인이죠. 이미선 후보자는 전혀 이 주식 거래에 대해서 몰랐다. 뭐 포괄적으로 동의는 했지만 본인이 종목 선정이랄지 뭐 실제로 사고 파는 건 자기가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주광덕 의원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 거래 정지 의혹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내부 거래를 알고 했는가 이런 구체적인 좀 의혹들을 제기합니다. 왜 그 한 회사가 있어요. 이 오충진 변호사 거래한 회사가 있는데 이거를 거래가 정지되기 전에 오 변호사가 좀 주식을 팝니다. 근데 오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다. 만약에 내가 그 내부 정보를 알았으면은 수식을 다 팔든지 하지 왜 반도 안 되고 일부를 팔았겠느냐. 그건 의혹이 안 되는 거고 오충진 변호사 입장에서는 아니고 말고 식이다. 이 주장 야당의 주광덕 의원 주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정정당당하게 한번 방송에서 맞짱 토론을 해보자.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남편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부분이 논란을 좀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부분에 있어서는 그 초기 그 이미선 후보자의 청문회 당일하고는 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정치권 분위기도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달라졌고요. 사회 내부의 분위기도 사회적 분위기도 왜냐하면 당일까지만 해도 많은 국민들이 저부터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게 화가 나고 흥분했던 이유가 판사가 이런 주식 거래를 그리 수천 회를 오랫동안 했단 말이야. 그리고 35억이나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됐단 말이죠.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오 변호사가 이미선 후보자는 청문회에서만 해명을 했어요. 내가 한 건 아니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야당도 더 문제 삼는 거 아닌 거 보면은 확실히 판사실 컴퓨터로는 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 거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재빠르게 좀 팔았죠, 지금. 예. 판 상태고 남편 입장에서는 본인이 한 거와 함께 얘기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내놓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기는 아까 말씀드린 내부 정보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예. 실제로 현재까지 5억을 손실을 봤다. 자기가 다 했는데 내가 돈 번 게 아니다는 거. 예, 그래서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그렇죠. 지금은 좀 의혹 해소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세 차익을 예. 거둔 게 없거든요, 실제로. 알겠습니다. 일단 남편이 해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키운다라는 게 야당 측의 좀 주장인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주장을 하는 거에는 일부 일리 있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남편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자산의 83%를 주식으로 갖고 있는 게 왜 비난받을 일이냐. 예.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 내부 정보를 갖고 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이죠. 법적으로. 또 하나는 자기는 이익을 본 적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손실을 본 경우가 상당히 더 많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따져봐야 될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토론을 하자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첫째, 이 문제는 후보자가 이미선 후보자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후보자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충분하게 국민을 야당과 국민을 설득할 정도로 제대로 설득했어야 되는데 예. 그 점이 저는 모자랐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그럼 누가 후보자냐. 그러니까 그 부인인 그 후보자는 주식 거래도 다 남편이 했다 그러고 또 이거 해명도 남편이 나서고 토론도 남편이 하자고 나오는데 예. 헌법재판관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가장 주요한 정치, 사회적, 경제적 현안에 대해서 최종 어떤 판단을, 법적 판단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본인이 해야 된다는 점에서 잘못된 거. 또 하나는 저는 법적으로 말하면 이제 내부 정보를 갖고 했는 점은 법적으로 위반이 되는데 법적으로 위반 여부는 좀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미선 후보자가 관련 기업의 재판을 맡았을 때 이테크 건설 관련 기업의 재판을 맡았을 때 그거에 관한
그거에 대한 계열사들의 주식에 거리가 있었다는 거는 저는 지금 현재 법원은 이런 거를 맡을 경우 맡지 말아야 된다라는 엄격한 규정으로 현재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상식적인 재판관이라면 본인이 재판을 회피하든가 그거를 알린다든가 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남편이 경우도 당시 저 판사를 지금은 그만뒀습니다. 판사일 때 아모레퍼시픽 관련 이런 재판을 맡은데 또 그 관련 기업의 주식을 거래를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거는 제가 보기에 국민적 상식에서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식을 소위 5천에 가량 거래된 걸 아는데 지금 현재 8천에 가량 거래한 거로 지금 돼 있는데 뭐 35억이라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바로 이러한 주식을 8천여 회 가량 두 부부가 거래를 했을 때는 과연 이 공직자들의 업무의 성실 의무와 청렴 의무 그리고 영리 업무와 겸직을 금지한 이런 정신에 과연 맞느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거는 지금 내부 정보를 이용했냐는 거는 저희가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이러한 것은 국민적 상식에 어느 정도 맞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오충진 변호사가 직접 또 언론에 나와서 하나하나 이제 질문에 답변을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지금 한 전 부장께서도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 중에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관련 주식을 산 부분 거기에 있어서 해명이 나왔던 것이 뭐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일정 부분 5억 원 가량의 손해가 있었다. 뭐 일정 부분 구매를 했고 그 이후에 샀고. 구매를 했고 그 이후에 일정 부분 이득이 났던 그 일편 부분만 떼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오히려 의혹 제기만 하는 것이다라는 게 오 변호사의 주장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손해 본 부분을 뭐 몇 억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손해 볼 때도 주식이라는 게 있겠죠. 그러나 과연 이익을 본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지금 야당 주장은 주로 이익 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엄밀하게 구체적 자료를 통해서 진짜 손해본 경우가 어느 정도고 이익을 보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 거를 이제 규명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어떻든 본인이 최근에 변호사가 돼서 굉장히 연봉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식 거래를 하기 전에 두 사람이 결혼 초반에 재산이 불과 몇 억이 안 되는데 지금은 40몇 억이 되고 그중에 주식만 35억이 되는 이런 상황은 엄청난 재산이 증식된 거는 사실이에요. 두 사람이 판사를 했는데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명할 거냐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손해와 이익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바로 방금 말했더니 관련 재판을 맡았을 때 관련 주식을 거래하는 거는 과연 재판을 지금 현재 내부 정보 이용을 한 거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그 수사를 통하면 드러날 겁니다. 아마 그 금융위의 여러 가지 그런 조사라든가 수사를 통하면 드러날 건데 그건 수사와 이런 금융위의 조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아까 제가 말한 과연 재판을 맡았을 때 자기가 또 변호사로서 관련 소송을 맡았을 때 그러한 것들이 과연 그 관련 거를 거래하게 되면 내부 정보를 누가 꼭 전해줘서가 아니라 일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차원에서 판단해서 문제가 될 부분은 만들지 말았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법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의혹이 해소된 게 아니라 그건 조사해봐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뭐 기본적으로 금태섭 검사 출신의 의원이 김태섭 법사위원이 얘기했듯이 검사나 판사 특히 이렇게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한 공직자들이 주식 거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자 입장에서는 그걸 하다 보면은 신경이 쓸 수밖에 없고 또 유리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본인은 이런 주식을 샀는지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또 재판이 벌어지고 물론 그 건설사의 유리한 또 재판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회피 안 한 거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분명히 논란을 삼을 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포괄적 동의를 해서 자기 명의로 이미선 후보자가 이 주식 거래 계좌라고 하죠. 그걸 남편이 개설할 수 있도록 동의해 준 거. 저는 이 부분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는 부적절해요. 근데 지금의 논란이 되는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뭐 횟수 이런 건 사실은 뭐 주식을 저도 예전에 좀 해봤습니다.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 횟수라는 게 이게 뭐 보기에 따랐으면 과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뭐 몇천 주, 몇만 주를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뭐 쪼개 사기도 하니까 그런 횟수를 일일이 따지면은 이게 맞느냐 이건 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 말한 대로 이 이제 오충진 변호사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35억 원을 이 아주 고가 지역의 아파트,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 아파트를 산 거 가지고 한 채였다면 한두 채였다면 논란이 됐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나름 차분하게 생각을 하면은 왜 주식만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예. 결국 이 부분은 이제 국민들이 판단을 할 텐데 도덕적인 부분과 실제로 이분이 그러면은 이미선 후보자가 본인은 주식 거래를 한 건 아니라는 게 주장을 했고 나름대로 지금 설득력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주식 거래를 안 했을 때 남편의 문제. 물론 오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이 판사 시절에 주식 매매한 거 이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은 후보자는 이미선 후보자거든요. 이미선 예. 후보자의 문제를 볼 때 남편이 했어도 이게 명백하게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이라면은 이건 안 되죠. 그렇지 않다면은 이게 또 연좌제도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선 후보자만 가지고 놓고 볼 때는 뭐 제가 꼭 이게 적합하다 이 표현보다도 이미선 후보자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40대에다가 여성에다가 지방 출신의 이런 또 소수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래서 본인은 또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설득을 해서 뭐 후보까지 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또 부산 지역 출신들 변호사들은 이거 시켜야 된다고 지금 예. 성명도 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 가치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당도 보고 야당도 보고 국민들도 시각이 봐서 그럴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의 여러 장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맡기에는 이 주식에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갖고도 여론이 안 된다고 하면은 뭐 임명을 못하는 것이겠죠. 저도 한마디만 이야기하자면 우리 한 부장께서 아주 공정하게 좋은 말씀 하시려고 노력은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또 상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관이라는 거는 법원 중에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성실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잘 아시겠지만 그런 자리인데 이 남편이 지금은 변호사입니다마는 한때 판사였어요. 근데 두 사람이 동시에 판사일 때 또 주식 거래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게 2000년대 초반부터 합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판사를 그만둔 게 2010년 전후에 하거든요. 그리고 이미선 후보자의 그 이후에 거래도 있는데 그걸 남편이 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대다수의 판사들은 제가 실제로 보면은 낮에 업무 시간에는 다른 거 할 시간이 전혀 없고 심지어 그 판결문을 쓰느라고 요즘에는 그래서 판사 수가 적다 뭐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판사들 다 알 겁니다. 다들 밤 12시, 1시, 2시까지 판결문을 쓰느라고 이 보자기에 그 서류를 들고 가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이 판사를 할 때에도 상당한 그 주식의 거래가 있었다는 게 과연 이 제대로 그도 성실하게 바로 제가 말한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다했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과연 논란의 소지는 여러 가지도 있다 이 생각이 됩니다. 일단 공직자가 주식을 보유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 제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명의에 있는 주식은 다 처분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주식을 이제 처분을 이제 본인 이민선 후보자 본인께 한 6억 6,500만 원이고요. 남편의 주식이 28억, 이게 8천여만 원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된 이후에 부인 거를 이제 팔았습니다. 그쵸. 본인 거는 내가 팔았다. 내가 이제 된다면 남편 것도 다 처분하겠다.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저는 이미 청문회까지 지내고 논란이 된 이후에 지금 판 거는 아무런 우리의 판단에 이거는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판 거 이후 그 전에 과연 법에 맞게 했느냐, 도덕성에 맞게 했느냐를 우리가 보려는 거거든요. 법과 도덕성의 잣대로 그전 거를 보려는 건데 지금 논란이 된 후에 판 거는 이거는 별로 그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는 되지 못한다. 그런데 이제 여당에서는 이거를 이제 하나의 주식도 팔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하나의 조금 더 호재로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저는 별 변수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전 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국민 눈높이 말씀하셨는데 국민들 볼 때 재산도 일반 서민들 입장에 보면 많고 그 재산의 80% 넘게가 주식으로 돼 있고 또 남편이 부인 명의로 거래까지 했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일단은 이거를 뭐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해야 되는 법사위랄지 정치권이 또 국민들 여론을 가장 민감하게 보지 않습니까? 이른바 정의당이 그 의석수는 적습니다만 정의당의 데스노트라는 게 있었죠. 이 정권 출범 때부터 정의당에서 저 후보자는 도저히 안 돼.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라가면은 결국은 지명 철회가 되거나 스스로 뭐 자진 사퇴하거나 낙마를 뭐 거의 다 했습니다. 근데 정의당이 청문회 당일까지만 해도 이미선 후보자 반대를 성명까지 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물론 주식 처분도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해명을 들어보고 실제로 당시에 그 정의당에 느꼈던
분노나 어떤 분위기와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찬성으로 돌아섰고 또 그중에 민주평화당의 지금 법사위원 하시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워런 버핏이나 하라 그렇게 막 조롱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셨죠. 예, 뭐 이발소의 딸이라고 하나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되게 극찬을 하면서 자기는 찬성을 하겠다 했는데 이런 기류가 물론 주식 매각도 있고 설명 이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보니까 나름 또 해명할 부분들이 맞는 것 같다. 물론 남편 문제가 별개입니다. 이거 별개 문제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가 재판관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긍정적 역할 우리 사회에 할 수 있는 부분들 그거를 또 좀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정치권 내부 여당은 물론 당연히 하고요. 이런 기류가 좀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이라도 공직자 명의의 주식은 처분한 것이 도움이 됐다라는 저는 거죠. 신속하게 한 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앞서서 이제 당의 입장 변화를 좀 짚어주셨어요. 정의당의 데스노트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데스노트에서 일단 명단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정의당이 이렇게 입장을 변화한 것이 어떤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정의당이 입장이 바뀌는 거는 의미라고 한다면 청와대의 일정의 의사 결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그동안 데스노트 이 사람은 부적격이다라고 하면 청와대에서 대부분 지명 철회를 하든지 소위 자진 사퇴를 하는 쪽으로 유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의당이 이제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매각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큰 틀에서 그런 입장을 해서 좀 유연한 입장이 됐기 때문에 청와대 부담은 좀 덜어주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의당이나 지금 민주평화당의 일부 박지원 의원 등이 조금 입장이 선회된 거는 나는 이미선 후보자의 뭐 의혹이 새로 달라졌다기보다는 태도가에 대해서 또 다시 뭐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있으라기보다는 처음에 이 정도면 청와대가 이런 지명 철회라든가 사퇴시키는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했는데 청와대의 의지가 확고한 것을 알고 지금 현재 여권과 관계 설정이 비교적 우호적인 그룹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러면은 우리도 이 정도는 협조해야 될 거 아닌가 국정 운영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 그런 점을 고려한 걸로 보고요. 중요한 거는 야당의 뜻도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국민을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국민 설명할 수 있느냐. 근데 그리고 또 실제로 헌법재판관을 하면서 제대로 그런 공정하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민주당도 처음에는 당 내부에서도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기류가 좀 많이 바뀐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은 불법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좀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미선 헌재 후보자를 이렇게 엄호하고 있는 민주당의 속내는 좀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여당에서요, 민주당에서 이 이미선 후보자 주식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불거졌을 때, 이러다가 제2의 이유정 사태가 나오는 거 아니냐. 2017년도 8월이었나요?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로 헌재 재판관 후보자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분이 비상장 주식을 미정보 공개되지 않은 미정보 가지고 10억 원 정도의 차익을 결국은 검찰 수사까지 진행이 됐죠. 근데 이거하고 비교해 처음에는 혹시 뭐 그런 우려를 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법사위원 중에 청문회 때도 뭐 잠깐 한숨을 쉬면서 뭐 이렇게 주식이 많아 이런 분들도 카메라에 잡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좀 가면서 우리 꼭 청와대에 오더라기보다는 가면서 이유정 그 당시 후보자와는 다른 문제구나. 좀 다르다. 그렇죠. 그거는 이유정 후보자 같은 경우 본인이 주식 거래를 했고 상당히 뭐 알려지지 않은 거 가지고 차익을 많이 거뒀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남편이 다 했었고요. 실제로 뭐 얼마나 국민들한테 어필할지 모르겠지만 손해를 많이 본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자유한국당부터 이제 조조라고죠. 조현옥 수석하고 인사수석하고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미선 후보자의 문제는 사실 이미선 후보자의 개인 문제보다는 결국은 두 수석과의 거취 문제까지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다 알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 청와대나 이게 확실하게 뭐 예전에 이유정 후보자 같은 이런 도저히 국민들이 받아줄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다 하면은 이건 지명 철회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러지는 논란은 있지만 꼭 그렇지만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두 수석의 인사 문제까지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볼 때는 인사 검증 시스템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사 국회 청문회 제도까지도 손을 좀 대야 되겠죠. 인사 검증 시스템은
저도 이 정권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 이전 정권에 있던 걸 좀 바꿨습니다. 7대 기준을 세우면서요. 한 3단계 정도로 해서 인사와 민정수석실에서 먼저 한 6, 7배수를 걸러냅니다. 그리고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요. 위원장은 비서실장이 하고요. 쭉 모두 모여서 수석들이 모이고 관련자들이 모여가지고 다 협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한 3배수 정도를 한 다음에 이걸 거쳐서 대통령한테 올리는 거거든요. 예. 그건 이제 검증 과정을 걷고. 근데 지금 자꾸 국민들 시각에 맞지 않고 국민들이 볼 때 아, 저건 아닌데? 이런 얘기들이 하는 후보들이 나온다는 거는 이 초기에 단계부터에 뭔가 허점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예. 이러면 청와대에서도 좀 손을 댄다고 하니 일단 시스템을 좀 더 정교하게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 가지고 여야 바뀔 때마다 요구합니다. 바꾸자고. 예. 근데 자기들이 집권할 때를 대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모두 또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인사청문회가 문제가 있다면은 이번에는 법적으로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좀 머리를 맞대고 예. 좀 손을 대는 게 좋지 않나 시스템적인 싶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예. 문제 해결책을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엔 바른미래당 상황 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부 총사퇴 또는 재신임 절차를 밟아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하태경 의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예. 오히려 손학규 대표는 2명의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하겠다라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학규 대표가 이렇게 강행을 하는 데는 어떤 정치적인 속내가 좀 숨어 있겠습니까? 손학규 대표가 이제 일종의 마이웨이를 강행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크게 두 가지 배경인데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라고 판단이 선 거고 여기서 밀리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바른미래당은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다. 바른미래당 그 차이도 어려운데 바른미래당이 상당히 분열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 또 하나는 본인이 여기서 밀리면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가 좀 굉장히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여기서 봐도 이 국면은 정치는 그 어떤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고 싶어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려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최고위원 지금 그 바른정당계 출신 최고위원 선출직 3명이 사퇴를 하겠다면 사실 정치적으로는 거의 이게 좀 신임을 잃게 되는 상당히 지도부 신임 자체가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법적으로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붕괴되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고위원이 당연직인 원내대표 선출이 안 된 당연히 원내대표와 정책위장 합해서 7명인데 거기다가 2명을 더 지명직을 하게 되면은 3명이 바른정당의 선출직 3사람이 그만되더라도 6사람으로 구성돼서 최고위원회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이렇게 보입니다. 예. 하태경 의원은 지금 지역위원장 연판장을 돌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위원장 연판장을 돈다는 게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손학규 대표 그만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만두라는 얘기인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손 대표는 2명을 임명한다는 거는 지도부 붕괴는 없다. 실제로 너희 3명은 이제 3분은 그만두려면 그만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예. 극단적으로 볼 때는 뭐 나오지 않습니까? 손 대표의 측근 의원이었죠. 이찬열 의원이 깨끗하게 헤어지자 그런 멘트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갈 사람은 나가도 나는 끝까지 당권을 잡고 있겠다. 이건 결국은 내년 4월 총선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구심점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 정당으로 뭐 다른 바른미래당이랄지 민주평화당이랄지 모두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손 대표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드러난 거 보면은 그래도 당권을 끝까지 쥐고 제3지대, 제3의 정당으로서 역할을 모색을 하겠다. 그러고도 안 되면 나중에 연대나 합당이나 통합을 하더라도 한국당으로는 않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예. 있는 거고 바른정당 쪽 의원들 중에는 일부는 그게 아니다. 지금은 보수 쪽으로 통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거가 빨리 결론은 안 나는 거는 결국 내년 4월 총선에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누가 물러나고 안 물러나고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럼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갈라서게 될까요? 아니면 손학규 대표의 뜻대로 일단은 그대로 봉합된 상태로 좀 갈까요? 당장 갈라서지는 않을 걸로 보는데요. 제가 뭐 다 맞출 수는 없지만은 예. 왜냐하면 지금 갈라서면은 내년 총선까지 시간이 그래도 1년이나 남았기 때문에요. 그 동안에 지형 변화가 있더라도 좀 이른바 몸값도 있고 당으로 뭉쳐 있는 게 또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도 그리 뭐 저기 이미 마음은 가 있다고 하지만 또 몸은 계속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지금 현재는 어떻든 지금은 굉장히 힘겨루기를 세 그룹 간의 힘겨루기를 하면서 가는데 결국에는 갈라서느냐 마느냐는 언제쯤 결정이 되냐 하면 올해 추석의 민심을 거치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지금 예. 현재 세 그룹이 있는데 세 그룹이 뭐냐 하면
바른박근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계가 있고 예. 안철수 직계가 있고 그다음에 호남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세 가지 계열이 있는데 손학규 대표는 지금 호남계 의원하고 비교적 가깝게 되는 셈인데 이번에 새로운 변수는 뭐냐면 안철수 의원 직계들도 지난주에 9일 날 한 30명 가량 현역 의원을 모아 원외위원장까지 포함해서 한 30명이 모여서 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가면 당이 굉장히 사그라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손학규 대표 체제에 대해서 비교적 지원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로 됐다는 게 이번 바른미래당의 변수가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 전 국민일보 정치부장,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